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세션 4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4는 아마 이 세션 3의 문제의식을 이어서 가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위기와 삶의 사각지대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저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조관자 교수님이신데요. 잠깐 양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했고요.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지역문화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일본의 세인슈 대학, 그 다음에 주부 대학 교수를 거쳐서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일본 사상과 문화연구가 전공 분야이고요. 오늘 발표는 코로나 블루와 자살 동향, 한국의 대책과 과제입니다. 그러면 조관자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관자입니다. 저는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 연구소를 대표해서 제4 세션에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블루와 자살 동향의 어떤 현재를 좀 점검을 하고 한국의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오늘 활사개공과 생행복사라는 어떤 두 개의 단어를 한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조어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활사개공은 멸사봉공을 대안으로 나온 말로 나를 살려서 어떤 공의 세계, 퍼블릭의 세계를 열어간다라는 일본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에 대한 대안으로 그 생행복사라는 말을 한국의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늙고 병드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바른 행을 함으로써 어떤 복된 사회,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비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정상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률은 희망 없는 사회를 말할 텐데요. 여기서 그 그래프에서 보는 이 빨간 선이 한국의 자살률이고요. 이 파란 선이 일본의 자살률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꼽히고 있고 일본은 G7 국가 중 1위로 꼽힙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 노인 자살률이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독거화 현상이 지금 2020년에 19.6%의 비중을 보이고 장애인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한국 사회가 진입을 하는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어떤 100세 시대를 생로병사가 아닌 어떤 건강한 생행복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학교 성적 문제로 이렇게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찾아주고 또 어르신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이겠습니다. 자살률 통계는 현재 그러니까 잠정치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에 다행히도 자살자는 감소되어 있는데 한국의 2020년 출생률이 이 사망률보다 더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사망률은 아직 미지수이고요. 다행스럽게도 남성은 9.3% 자살이 감소했고 여성도 2.8% 감소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듯이 2019년에 여성의 자살률이 좀 갑자기 높아졌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한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설리와 구하라 죄송합니다. 예. 2019년에 여성 자살률이 가을에 갑자기 높아졌는데 설리와 구하라 씨의 자살로 어떤 베르트리 효과가 발생했죠. 그것이 2020년 상반기까지 쭉 이어지다가 이 가을에 접어들어서 정부 자살 예방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11월 이후에
또 급격하게 또 낮아지는 어떤 희망적인 어떤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대책은 이 자살 위험군을 어떤 각계각층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었고 또 예산도 증액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보입니다. 자살은 실업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남자의 실업률은 19년도와 20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여성의 실업률은 이렇게 0.4% 더 증가했죠. 그리고 취업자 수의 감소 현황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20대 여성의 실업률이 7.6%로 높은데요. 이것은 비대면 산업화 속에서 이 대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일자리가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대 여성 자살자가 20년 상반기에 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학살로 이것을 비판하면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울증은 이 50대, 60대 여성에게 많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20년에는 국민의 어떤 전 연령대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 안에서 특히 20대의 비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0대가 우울증 진료를 받기 시작한 거는 근데 단순히 2020년의 현상이 아니라 2019년도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기 남녀 모두 늘어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20대 여성의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다만 청년층과 노인 자살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 20, 30대 여성의 이슈가 부각한 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사각지대가 그만큼 확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배경에는 미투 운동이 있었고 20대 여성의 어떤 분노와 좌절이 계속 인터넷에서도 많이 확인되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젠더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터넷 안에서의 댓글 전쟁이 격화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댓글 전쟁 속에서 무명 연예인이라든가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활동하는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무리를 일으켜서 댓글 공격을 받고 또 자살하는 현상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성인들은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을 상대로 사이버 언어 폭력을 가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이버 폭력에 대응해서 보도를 규제하고 사이버 범죄의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리 사건 이후에 포털들에서 스스로 이제 댓글을 연예인 기사 댓글 폐지하고 실시간 검색을 폐지하는 등 어떤 자체적인 노력도 보여줬지만 우리 사회의 그런 다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악플 현상들은 어떤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데요. 올해 초에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제를 사용하게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언론 탄압을 하는 어떤 정치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작의 가능성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어떤 뉴노멀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표현의 자유에 어떤 더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 활동하는 능력,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 그런 걸 키워나가는 게 앞으로 시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AI 세상에서 어떤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는 실명제나 익명성, 그리고 보통 정보통신법이나 보안기술이 아니라 메시지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려고 하는 우리 시대에는 그들이 어떤 의견을 발신하냐에 따라서 지구사회 전체를
새로운 융합의 세계로 바꿔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기의 이름을 걸고 메시지를 발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앞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이 사회 문제라는 사실은 뒤르켐의 자살론 이후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살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는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도 우리 사회가 어떤 자살 문제를 좀 더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좀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자살 원인 1위가 정신적 문제인데 사실 이 정신적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 그 정신과 전문의들도 해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신과학, 인간과학이 어떤 우리의 이 자살 문제도 해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문화 교육 콘텐츠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가 더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좀 더 그걸 보여주는 많은 콘텐츠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도덕 교과서처럼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고 또 그것이 문화를 통해서 전달이 되려면 연예인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렇다면은 저는 그러니까 연예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걸 보도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설리 구하라 씨가 죽은 뒤에 설리법 구하라법이 만들어졌듯이, 그러니까 구하라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연예인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이들이 사회 공인이 되는 이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연예인들에게 어떤 자신들의 할 일을 좀 더 찾아주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독일의 심리학자는 연예인은 감정 노동에 종사하고 여러 연기를 하다 보니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갖는다라는 그런 진단도 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은 타고난 끼가 없으면 활동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의 타고난 끼를 주체하지 못해서 어떤 범죄로 나아가는 현상이 아니라 그 끼를 더 잘 살려서 어떤 국민의 인기, 어떤 이 국제적인 어떤 스타로서 성장한 많은 우리 아이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자기가 성장한 만큼의 어떤 공인으로서의 역할, 이 세계인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지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그런 연예인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연예 기획사에서는 스캔들을 방지하는 정도의 교육만 하고 있다면 좀 더 우리 사회가 이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고용의 기회를 보장해 주면 좋지만 어차피 대면 서비스 산업은 축소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여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들의 생산적 활동은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국이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사각지대의 문제로 드러난 많은 문제들, 우울증, 아동학대, 연예인 자살 이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해서 가정과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만 하더라도 이거는 아동을 학대한 그 부모,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조차도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깔려있는 어떤 우리 사회의 악순환의 문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 어떤 사람을 그냥 범죄시하는 이런 현상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후의 생활도 어떤 여성들이 연구할 때 더 많은 어떤 비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수당,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떤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또 그들이 그런 연구 과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어떤 사회교육 콘텐츠들도 좀 더 많이 만들어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수행해야 하면서 어떤 복지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어떤 일상의 문제,
그 일상에서 자기들이 쌓아놓은 지식을 공공의 지혜로 바꾸는 그런 사회연구원으로 양성될 때 우리 사회의 그런 활사개공과 생행복사의 그런 그 내용들이 더 충실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연예 문화 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뉴노멀이 생로병사가 아니라 우리 몸이 이렇게 병들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면 뭐 그 101세를 맞이하신 김영석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생행 복사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사개공과 생행 복사의 어떤 새로운 모델들을 더 많이 창출해서 그것이 또 국제사회에 선보일 수 있다면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새로운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간다면은 지금 현재 아시아인 혐오 현상 이런 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이었고요. 뭔가 그 문제를 법과 규범을 통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내다보면서 정신적으로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신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 측의 발표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제4 세션 두 번째 발표는요. 시미즈 야스유키 선생님이신데요. 후생 노동 대신 지정법인 생명지원 자살대책 추진센터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요. 일본의 국제 기독교 대학에 입학해서 제일 한국인 학자로 알려져 있는 강상준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요. 졸업하신 후 1997년 NHK에 취업해서 디렉터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 NHK를 퇴사하시고 NPO 범인 자살대책 지원센터 라이프링크를 설립했고요. 2009년에는 내각부 참여에 취임하셨습니다. 2019년 생명지원 자살대책 추진센터를 설립하고 현재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코로나 재난에서의 자살의 동향과 대책의 과제, 아마도 일본의 사례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시미즈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생명지원 자살대책추진센터 대표이사인 시미즈입니다. 인사말만 한국말로 할까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이것도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코로나 재난에 있어서의 자살 동향과 대책 과제라는 주제입니다. 일본에서 이 코로나 재난 상태에 있어서 자살을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는 방금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포인트는 제가 드릴 말씀 4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살 대책에 관한 기초 정보입니다. 일본에서 어떠한 자살 대책이 현재까지 있어 왔는가,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자살의 추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본론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코로나 재난 하에 있어서의 자살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 배경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조관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9년에 한국에서도 그 자살 보도에 관한 영향이라고 보여지는 베르테르 효과의 영향이라고 보여지는 자살의 증가가 있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일본에서는 작년에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유명인이 자살을 하셨고 그 보도에 영향에 의한 자살 증가가 있었다라는 점을 분석 결과로부터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코로나 재난 상황에 있어서의 그 자살 종합대책 강화인데요. 일본에서는 자살 대책의 국회의원 중에 의원연맹이 있습니다. 의원연맹이 중심이 되어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현이 되어서 일본에 이제 여러 가지 자살 대책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의원연맹에서 정부에 제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초정보 중에 첫 번째로는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일본의 자살자 수의 연차 수입니다. 1998년에 자살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연간 자살자 수가 14년 동안 계속 3만 명이 넘는 상황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는 재작년까지 계속 오히려 10년 동안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랬던 것이 작년에 11년 만에 증가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만 명이 넘어섰던 상황에서 그러면 왜 10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감소를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이 자살 급증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것이 뭐냐면은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해온, 그러니까 2016년까지 연표를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주요 자살자 수 추이와 그 자살 대책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해서 연표를 보고 계신 것인데 큰 전환기가 됐던 것이 자살 대책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2006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법률에 입각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서히 자살이 감소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먼저 그 그래프 2006년이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마련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10년 동안 계속 감소를 했는데 코로나 위기 하에서 11년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기초정보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여러분들 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살은 그 대부분이 몰린 끝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살 대책에 관한 법률적인 흐름을 좀 보고 계시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에 자살 대책 기본법이 성립이 되었고 그것이 2016년에 크게 개정이 됩니다. 이 개정에 의해서 모든 도덕부연 시정촌에서 자살 대책 계획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90% 넘는 시정촌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살 대책 계획을 책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입각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 재난 하에서의 자살 종합대책 대강입니다. 작년 1년 동안의 월별 자살자 수 추이입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인데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갈색, 파란색 이런 거는 이 전에 5년 동안의 자살자 수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작년의 자살자 수 추이의 특징은 6월 달까지는 과거에 몇 년과 비교를 할 적에 대표적으로 자살률이 하회하고 있었습니다. 밑돌고 있다가 7월 달에 증가로 바뀌었고 그리고 10월 달이 돼서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월별로 보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지만 이것을 일별로 보면은 또 다른 상황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일별로 본 자살자 수의 추이 그래프입니다. 2015년부터 19년 회귀 모델에 의한 예측치와 실측치의 차인데요. 2015년부터 이렇게 감소를 계속했었기 때문에 이 감소 트렌드를 거슬러 올라갈 적에 작년이 얼마만큼의 자살자 수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예측치입니다. 과거 몇 년 동안의 트렌드를 거슬러 올라 봤을 적에 작년에 자살자 수를 예측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이 가운데 이 선이 있죠. 이것이 0이 예측치입니다. 이것보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즉 자살자 수가 예측치보다 적었다. 그리고 이 0보다 위에 있으면 예측치보다 자살자 수가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특징적인 것은 2월 달까지는 작년에는 그 자살자 수가 예측치보다도 밑돌았었습니다. 그랬다가 7월 달이 되니까 이렇게 6월 하순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자살자 수가 11년 만에 증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보면은 7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있고요. 9월 27일이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자살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19일 날 전날에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요.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보도가 일제히 크게 매스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이날 아침에요.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보도가 아침서부터 일제히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 보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서부터 자살자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자살이 늘어났는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9월 27일 보면은 이 증가 이 후반부 보면은 40대의 여성 자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여배우의 자살 보도 이후에 2주 동안 평균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루의 평균 자살자 수. 이 가운데 이 회색 그래프는 여배우 보도 전의 2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배우 자살 보도 전과 후 2주를 비교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가장 왼쪽에 이렇게 채워진 회색 그래프는 작년에 같은 날 여배우 자살로 돌아가신 해의 전해니까 재작년이죠. 여배우가 자살한 건 작년이니까 재작년에 같은 2주 동안의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같은 2주와 비교를 해도 그리고 자살 보도가 있기 전에 2주와 비교를 해도 이렇게 크게 자살 보도 후 2주 동안의 자살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40대 여성에 있어서 그것이 특별하게 늘어났다. 20대, 30대, 70대도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40대가 특별히 그렇고요.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남자들을 나타낸 20대, 30대, 40대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여성의 자살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40대 여성들은 자살로 돌아간 여배우가 마침 40대였다라는 점도 있고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많은 자살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전년의 동월과 비교한 월별 자살자 수의 차이 분석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0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 2월이고 10월 달까지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0보다도 밑에 가 있으면 줄어든 것입니다. 자살이 줄어든 것이고 0보다 위에 가 있는 것이 자살이 증가한 그래프인데 어떠한 자살이 늘어났는가 내역을 나타낸 것이 남자 유직자, 남자 무직자, 그다음에 여자 유직자, 여자 무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보시면은요. 6월 달까지는 자살이 줄어들었었죠. 이 줄어든 것은 남자입니다. 남자 유직자 파란색, 남자 무직자 오렌지 줄어들었죠. 그런데 한편 늘어난 것은 이 하늘색 면적이 큰데 이것이 무직 여성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성별과 동거인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았는데요. 경우에는 8월 이후에 10월 달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 여성 중에서 동거인이 있는 경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자살률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역시 여성이 많이 실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그것인데요. 비정규직 고용, 그 종업원 수, 노동자 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밑에 여기가 0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간 것이 비정규직 고용자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분들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여성분들이 많이 실업을 하셨다. 82만 명이 이 그래프 안에서만 보더라도 그렇게 실업을 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고, 남성은 7만 명이다 보니까 여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홈으로 해서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배우자로부터 그 가정 내 폭력을 받기도 하고, 또 육아나 개호, 그 돌봄을 혼자서 다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가사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 고립하고 자살로 몰리게 된 경우가 많았다라고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살 보도 후에 그 직후에 많은 그 상담이 접수된 내용이 있는데요. 상담자들의 목소리를 발췌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연예인 자살 뉴스를 보고 나서 나도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무섭다. 자살 쪽이라는 거죠. 자살로 빨려 들 것 같다. 30대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 코로나 영향으로 고객이 줄어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돈이 걱정된다. 연예인처럼 나도 빨리 자살해서 편해지고 싶다. 4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원래 살고 싶지 않았다. 자살 뉴스를 보면 편해져서 좋겠다 싶고 죽은 사람이 부러워진다. 2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으로 늘 죽고 싶었는데 실업과 연예인 죽음을 보니 죽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이제 한계에 왔다. 40대 여성. 이렇게 자살 보도에 영향도 있고 해서 자살 보도 많이 영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코로나 영향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과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 자살 보도 영향이 있다 보니 또 자살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베르테르 효과가 일어나 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생명지원 자살대책 추진센터에서는요, 연예인 자살이 일어날 때마다 미디어, 언론 각사에 이건 이제 신문통신사 15개 회사, 그 다음에 또 TV 방송국 20개 방송국 등등 여러 그 언론 매체 합계 82개사 242 매체에다가 매번 메일도 보내고 팩스도 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해서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조금씩 자살 보도의 방법이 개선이 되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충분히 개선이 되었다라고 말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매스컴에서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형태로 보도를 한다 해도 100사 중에서 99개사가 그렇게 제대로 된 보도를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보도를 한다 해도 남은 1개 회사가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형태로 센세이셔널하게 보도를 하면 이게 SNS를 통해서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에 반한 정보에 접하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스컴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한다 해도 SNS 사업자들 그리고 인터넷 프로바이더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은 법률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보시고 계신 것이 자살 대책의 의원연맹으로부터 정부에게 하고 있는 제안입니다.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상담 창구를 강화해서 SNS라든지 전화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 정부 예산이 붙게 되었고요. 지금 대폭적으로 이것이 강화되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활 지원, 실업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고용 지원을 위한 지원 이런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종사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요양보호, 그다음에 행정직원,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사람들, 지원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작년 3월 달에 이루어졌던 제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언이 되었던 것이 작년 11월에 제2탄이 나와서 이제 이루어졌고 실제로 오늘 오후에 제3탄이 이제 제안으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11개 항목이 12개 항목이네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자살 실태 분석을 강화합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체제 이것도 더 강화해 주십시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지원, 여성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라든지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그 다음에 자살 가족들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상담 창구를 좀 더 철저하게 취재 철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활 지원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상담 창구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상담을 하러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창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몽 강화라든지 자살 보도나 인터넷에서의 이러한 정보 확산에 대한 영향에 대한 대응 이런 거를 패키지화해서 캠페인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제언을 했습니다. 네, 1월, 2월의 자살자 수는 공표가 된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는 증가를 했지만 대폭적인 증가는 아니었고요. 페이스로 보자면은 작년 11년 만에 늘어났는데 그것이 조금씩 억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자살 대책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대책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야 될 시점이다라고 해서 이런 제언도 하고 있고 이에 입각해서 정부가 더욱더 대책을 강화시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충분한 설명은 좀 안 된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이것으로 일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희준 선생님, 현재 진짜 현장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이 오늘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발표자 두 분 선생님 간의 상호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환자 선생님께서 질문과 코멘트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심희준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20년 9월에 연예인 자살 문제가 되게 불거지면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파급을 일으킨 거를 보고서 한국 정부도 11월에 이 자살 대책을 좀 더 강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경우는 연예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어떤 그런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은 있는지라는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우울증에 관한 것도 이렇게 여러 조사를 해봤. 일본의 경우 2017년 후생성에서 우울증 환자 통계를 낸 게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통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혹시 우울증 자체가 또 너무 보도가 양산이 되면서 사람들을 더 우울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우울증의 어떤 과대 노출 보도되는 현상들 이런 거를 좀 경계하는 사회적인 의식이 분위기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지점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희준 선생님.
예,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ず1点目。 일단 첫 번째요. 자살 보도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인데요. 결론적으로 일본은 아직 없습니다. 꼭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하고 계신 실제로 아까 한국에서 자살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예, 꼭 참고로 해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것을 개발할 수가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은 없지만은요, 지금 현재 언론 관계자, 미디어 관계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 SNS 사업자들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베르테르 효과가 아니라 파파게노 효과, 그러니까 베르테르 효과는 자살을 늘리는 쪽으로 영향을 주는 보도를 말하잖아요. 근데 파파게노 효과는 뭐냐면 반대로 자살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런 효과를 주는 보도를 파파게노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런 어떤 내용의 보도를 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자살을 억제할 수가 있을까? 자살을 줄일 수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민간 단체 차원에서 지금 그런 대응을 시작을 했습니다. NHK, 제가 원래 이제 근무하던 제 전 직장 텔레비에서 파파게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것, 방송 같은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요, 자살 보도, 베르테르 효과를 낳을 만한 보도는 피하면서 동시에 자살을 억제할 만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파파게노 효과를 갖는 그런 보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어서 지금 매스컴 관계자들과 그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요, 보도의 영향으로 보통 우울병으로 이제 이렇게 우울증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질문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보도하고 상관없이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질문 주신 건지?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 현상으로 그거를 너무 노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울증에 스스로 감염되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염려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후생성에서 우울증에 대한 통계를 내지 않는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확한 취지를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후생노동성이 왜 이 중요한 환자 수를 발표하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살 보도를 보더라도 그런데요, 역시나 자기가 자살이 당연한 거다라는 거를 느끼게 하면 당연하게 자살에 대한 허들이 낮아지죠. 그리고 또 내가 같은 나하고 비슷한 입장의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아까 4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늘어났다는 여배우가 40대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그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40대 여성들의 자살이 늘어났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자신과 그걸 중첩시켜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경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울병도 우울병이 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인식을 주거나 혹은 이런 사람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병에 걸린다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런 보도 같은 것은 우울증의 자각을 갖는 사람들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증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느낌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한편 오랫동안 우울증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오랫동안 터부시 되어 왔습니다. 금기시 되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정신과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정신과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걸 주변으로부터 알게 되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해서 그것을 피하게 됐었는데 이것이 금기시 되지 않게 되면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와 연결이 돼서 진료를 받게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질문과 코멘트가 몇 가지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심인진 선생님 일단 그 법제도 변화에 따른 자살률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 잘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다라는 감상이 있었고요. 질문인데요. 이거는 지금 말씀 중에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그 유명인의 자살 보도에 대한 지금 이제 법적인 규제가 좀 더 이렇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어느 정도 있긴 있었는데요. 예, 법적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질문은 두 분 다에게 이제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두 분 공통 질문입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기존의 그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좀 소홀해지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정신적인 문제 또 정신질환 이런 것이 또한 중요한 사회 문제로 지금 부상하면서 오늘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문제를 역시 이제 해결해 가려면 뭐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 또 기업, NGO 등이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전제 위에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또 전문가들이 협의체라든지 굉장히 이제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견 위에서 그 위에서 일단 좀 그 특정하자면 대학 내지는 이런 어떤 연구기관, 전문가들 이런 집단이 이제 좀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분 모두에게 말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심희진 선생님 먼저 종합해서 말씀을 듣고 그다음 조관전 선생님 말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살 보도에 대한 규제, 자살 보도를 규제하는 법률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 취지였는데 저는 정말 끝까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법률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매스컴의 주체성에 일임해야 하는 형태로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에 맞는 보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표현의 자유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률을 가지고서 규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 제가 이제 보도를 하는 일을 했었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지금 현재는 서서히 매스컴의 자살 보도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주적인 개선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맡기는 아직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00개 회사가 언론사가 있다. 그런데 99개사가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서 보도를 해주신다 해도 나머지 1개 언론사가 여기에 반하는 아주 민감한 과격한 표현으로 혹은 자살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보도를 하는 형태로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보도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SNS로 이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한 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건 정말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또 상담기관 자살로 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민간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그런 분들까지 같이 포함한 연계 체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야 될 부분 많은데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역시 저는 이제 그 자살 대책의 상담 현장에서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정말 고민하신 분들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NPO 대표 입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담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이 100명 있으면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중에서 20명 정도밖에 못 받고 있어요. 남은 80%는 상담이 필요한데 지원도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민간 현장에서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그 여러 가지 고민과 과제를 안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강화를 해야 된다. 이것은 여기에는 정부도 들어가고 연구자도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단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담을 받아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상담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지원책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가, 이것을 민간단체에다만 맡기면 안 되고 정부, 연구자 다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러한 틀을 설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좀 더 기능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관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재난 하이기 때문에 많은 과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 두면 이것이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 해도 그 후에 사회를 지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이프티 네트워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핀치를 찬스로 바꾼다, 위기를 찬스로 바꾼다는 의미에서도 종합적으로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안전망, 세이프넷 건설, 재구축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채팅방에 그 이정상 교수님, 의대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저는 지금 이정상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어떤 다학제적인 연구 체제, 어떤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우울증과 자살 문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 지금 대응 체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앙자살예방센터 그리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두 기관을 기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 집단은 대체로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이라든가 이 심리 상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분들의 자료를 또 읽어보니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중증의 경우, 정신병의 중증의 경우, 어떤 자살 충동 이런 거를 그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태를 그러니까 근본 치유가 불가능한 어떤 질병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함께 바꾸어 나가면서 그 사회 자체의 체질을 바꾸어가는 그런 노력을 이 코로나 시기에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노력을 할 때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특히 어떤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인문학 학자들은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어떤 이 의학적인 이해들이 좀 더 합쳐지면은 그 인간의 정신과학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지평도 열어갈 수 있고, 그 속에서 좀 청년들에게 더 희망을 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 그 모습이 좀 더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전문가 집단이 그런 나의 전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생활 폭력에 직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더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형의 어떤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관자 선생님, 심희진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 오후 내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국경을 넘어선 복합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복합재난에 대해서는 역시 종합적이고 다학제적인 대응이 절실한 것 같고요. 또한 동시에 국제적인 협력이 또한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써 오늘 여러 기관이 함께 준비한 뜻깊은 학술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